자,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자, 유형 분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범죄학을 공부하실 때 원래 범죄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이제 발달한 것이 범죄 사회학이라고 했습니다. 범죄학을 통해서 이 원인론을 통해서 학자들이 이제 희망은 뭐였냐면 이러한 범죄 원인을 밝히면 모든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화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화, 모든 범죄 문제를 설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뭐냐면 뒤에 가서 보겠지만 범죄에 대한 범죄 원인론입니다. 그것은 이제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고 또 이것이 다원적으로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다원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통합 이론, 발전 이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발달 이론.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게 일반 이론을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모든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그러면 범죄를 한번 유형화해 보자. 이 범죄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면 어떤 범죄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라고 해서 접근을 한번 달리 해볼까? 라고 하는 것이 유형화 이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걸 유형 분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가로팔로와나 페디가 범죄 인력파라고 그러죠. 롬브로쪼의 제자들이에요. 동료이자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범죄인 분류를 최초로 한 사람들이야, 사실은. 범죄인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개인적 유형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유형화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좀 지나치게 좀 편협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뭐 논리적으로 암기하고 할 성질도 아니야.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좀 이렇게 나중에라도 또 유사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추론력을 좀 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법률에 뭐 살인이다, 그죠? 살인, 또 강도다, 절도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범죄가. 또 살인도 존속살인이 있고 존속살해가 있고 살해가 있고 또 강도, 절도, 강간도 또 성폭력을 보면 뭐 다양하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유형화를 해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법률적 유형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자, 이것은 뭐예요? 개별적 유형, 개인적 유형하고 법률에 유형화를 해놓은 것이 법률적 유형하고요. 이건 도대체 이게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 사실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린드 스미스와 던 해머의 범죄 유형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사회적 유형하고요. 이 두 사람 클리나드와 트레비노는 다차원적 유형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법률적 유형화 내용은 여기 없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 유형화, 뭐 다차원적 뭐든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만 좀 추론해서 도저히 이것은 모르겠다,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전혀 새로운 문제다 하면은 뭔가 그 문제 소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론적으로 좀 풀어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범죄 유형이에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화이트 칼라 범죄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주로 직업 업무 수행의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다. 좋죠? 자, 증오 범죄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등에 대한 범죄자의 편견입니다. 편견. 핵심 뭐죠? 범행의 전체 또는 일부 동기가 돼서 발생하는 범죄다. 피해자 없는 범죄란 전통적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명확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애매해. 피해를 당하고도 잘 몰라. 자,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범죄야. 이건 맞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사이버 범죄란 사이버 공간을 범행의 수단, 대상, 장소로 하는 범죄 행위로 비대면, 익명, 피해의 광범위성, 특성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연습하시라고 그랬어. 자, 문제를 볼 때 뒤에다가 앉는 것, 옳은 것 해서요. 구분을 꼭 하셔야 해요. 자, 이렇게 놓고 답안지에다 옮기는 것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뭐 어떤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것하고 달라. 실수율을 제로로 할 수 있습니다. 제로화 할 수 있어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가면 가장 적절한 것 그래서 동그라미야. 다시 말해서 자, 살인 범죄는 피해자 수에 따라 일반 살인과 다수 살인이 있다. 자, 보통 일반 살인은 피해자 1명인 경우를 말하고 보통 사람을 죽일 때 무슨 뭐 한꺼번에 뭐 죽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일반 말하고 다수 살인은 피해자가 2 내지 4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일단은 1명 이상이니까 다수가 되겠죠. 다수 살인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보다 세분화하면 한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량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대량 두 개 나왔네. 말하고 심리적 냉각기를 거치지 않고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살해하는 행위이며 무엇은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연속살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심리적 냉각기라는 건 사람을 죽였는데 물론 사이코패스들은 이런 감정이 쉽게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감정이 없어. 이게 오르내리면서 뇌파도 그렇고 파동이 쳐야 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해야 하는데 이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리적 냉각기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없어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심리적 냉각기를 거치지 않고 여러 장소로 옮겨 다니면서 계속 죽이고 다녀. 이런 경우를 우리는 연속살인이라고 한다. 가장 하루 저녁에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이 뭐냐면 아마 청도인가 그럴 거예요. 경상북도입니까? 청도에서 우순경 사건이라고 있어요. 지금 한 40년 넘었는데 한 마을의 사람들을 수십 명을 한꺼번에 그날 밤에 다 그냥 뭐 수류탄, 이 경찰관인데 수류탄 또 총을 메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죽였더니 살인을 했던 이런 것이 가장 큰 대량 살인의 연속 살인의 예로 지금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우도 제대로 해줘야 하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또 리플레시를 위한 이런 힐링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회가 앞으로 발달할수록 또 총기를 우리가 맡겼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켜달라는 얘기거든. 근데 때로는 그것이 흉기로 되돌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한 사건과 다음 사건 사이에 심리적 냉각기가 존재해. 한 번 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다음에 또 발생하고 우리 좀 화성 연쇄 사건을 우리는 이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연쇄란 말이 나오면 이게 한 번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 조용해요. 그리고 또 잊어볼만 하면 또 사건이 발생해. 그리고 또 사건이 발생해. 그런데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유사성이 있어. 그러면 이것은 연쇄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쇄 살인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해하시고 암기를 해 놓으셔야 앞에 다 나와 있죠. 자, 홈즈와 더버거가 연쇄살인범 유형을 또 연기를 했죠. 연쇄살인범 유형. 자, 망상형, 사명형, 쾌락형. 그죠? 권력형을 얘기했는데 자, 망상형은 뭐예요? 환청입니다. 망상이 살인의 원인이 된다. 자, 사명형은 성매매 여성은 다 죽여야 한다. 없애야 한다. 동성애자도 없애야 한다. 범죄자 같은 특정 유형의 사람을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하는 것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정신 이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청이나 환각을 경험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의 독특한 신념체야. 독특한 신념체계. 여러분들 이 독특한 신념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좌나 우나 극좌, 극우는 전부 다 이게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어. 이 중도를 포방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합리적이다 이런 말이고요. 합리란 말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이성적이란 말이고 이성의 말을 다시 거칠게 좀 표현하면 계산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계산할 줄 알아야 해. 이거 가장 기본이야. 계산할 줄 알아야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이 계산 속이 없으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야. 이게 감정으로 모든 일을 하게 돼.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 내면에는 뭐가 들어있다? 극도의 좌측이나 극도의 우측에 있다니까. 이게 독특한 신념이라고 그래. 이거 이제 뭐냐면 우리 심리학에서는 인지 체계다 그래. 인지 체계, 인지 체계, 인지 체계, 인지 뭔가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독특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은 나는 미워한다. 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독특한 본인만이 갖고 있는 신념 체계가 있다. 그것에 의해서 사명에 불타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니까. 자, 쾌락형은 뭘까요? 본인의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해하는 유형이다. 자, 성욕형, 스릴형, 재물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권력형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방해하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폭군이나 독재자 같은 포식자 유형이다. 이 권력형은요, 피해자를 완전히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지배 욕구입니다. 지배 욕구. 그래서 본인의 힘의 우위를 뭐예요? 확인하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말해요. 좀 쪼잔한 사람들이 이러죠. 쪼잔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배 욕구가 많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거 그랬죠? 이렇게. 자, 그로스가 나왔어요. 그로스가 나오면 여러분들 강간 유형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로스 강간 유형이에요. 자, 피해자를 자신의 통제하에 놓고 싶어하는 강간으로 성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것이다. 답이 나왔죠. 이게 지배 강간입니다. 권력형 강간을 말해요. 자, 이제 분노, 가학성, 권력형 이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자, 그다음에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를 정보통신망 침해,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컨텐츠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와 거리가 먼 것 그랬어요. 먼 것. 자, 침해 범죄라니까 침해, 해킹 우리가 봤었죠? 해킹. 자, 서비스 공격, 디도스, 악성 프로그램 전달, 사이버 도박은 뭐였어요? 불법 컨텐츠 범죄였죠? 이렇게. 자, 사이버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사이버 범죄란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범행의 수단, 대상, 발생 장소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좋아요. 전통적 범죄와는 달리 사이버 범죄는 비대면성, 익명성, 피해의 광범위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 범죄 분류에 따르면 몸캠 피싱은 불법 컨텐츠 범죄 중 사이버 성폭력에 속한다. 땡 그랬어요. 땡. 이건 이제 뭐 몸캠 피싱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상 채팅을 통해서 야야 옷 벗고 한번 좀 찍어봐라, 보내봐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해요? 돈을 요구한다니까. 금전을 요구해. 그래서 사이버 금융 범죄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해당해? 자,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4번에 보니까 경찰청 사이버 범죄 분류에 따르면 메모리 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중 사이버 금융 범죄에 속한다 그랬어요. 좋죠? 내용 정확히 기억해 놓으세요. 자, 약물 범죄에 적합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약물은 생산 방식에 따라 천연 약물, 합성 약물, 대형 약물로 구분된다. 자, 합성 약물에는 메스암페타민, LSD, 엑스터시 등이 있다. 이 도리도리라고 그러죠. 도리도리. 뭐 우리 젊을 때는 신촌에 가면 이렇게 춤을 추는데 머리를 막 마구 돌린다고 해서 도리도리 약이라고 그래요. 자, 좋아요. 자, 이번에 약물 범죄는 약물 사용자 스스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 특정되는 것이지 특정인이나 제3자가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피해자 없는 범죄로 구분된다. 그렇죠? 약물 범죄는 신고를 안 해. 내가 먹으면서 이 가해자이고 또 피해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케이. 대마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다. 세계 전역에서 생산되어 마리화나 해시시, 대마유 등의 형태로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해해 놓으세요.
자, 마약의 주 생산지 중 황금의 삼각지대와 황금의 초생달 지역에서 세계 아편과 코카인을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이 내용을 잘 보셔야 해. 이 아편은 황금의 삼각지, 이게 동남아 지역입니다. 동남아 지역이고요. 이 코카인은 남아메리카 지역이에요. 볼리비아, 뭐 페루 뭐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황금의 삼각지대하고 황금의 초승달 지역을 이렇게 코카인, 여기는 코카인하고는 관계 없다는 거야. 아편만 주로 나오고요. 지금은 사실은 워낙에 많은 그 통계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형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니까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약물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몇 개인가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죠.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원래 이런 문제는 출제를 안 하는 것을 지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출제를 하고 있죠. 볼까요?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란 마약, 향정약품, 대마를 말한다. 자, 맞아요. 자, 클라우드와 오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 기회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 등으로 약물 범죄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약물 범죄의 원인은 이 이론이 아주 중심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풀어볼까요? 자, 먼저 아노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보면 우리는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을 문화적 목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살고 싶잖아요. 응? 잘 살고 싶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부의 성취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는 얘기야. 이 수단도 제도적 수단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수단이 있으면 문제가 없지. 이거 우리가 동조형이라고 그래. 동조형.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이게 없단 말이야. 없으면은 범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개혁형이라고 그래요. 개혁형. 그런데 목표도 없고 수단도 없어. 응? 목표도 없고 수단도 없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 목표는 있는데 수단이 없으면 계획형으로 해서 범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도 없고 수단도 없어. 그러면 카스라스라야. 세상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이것이 발달하면 마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 우리는 도피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피형. 이 도피형의 원인이 뭐냐 했더니 문화적 목표도 포기하고 수단도 없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한 것이 뭐다? 아노미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야, 문화적 목표가 없고 수단이 없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문화적 목표가 있고 수단이 없다고 해서 바로 계획형이 되냐? 이렇지 않고요. 범죄인이 되냐? 그렇지 않고, 이 목표는 있는데 제도 수단도 없고 불법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이럴 때 범죄를 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둘 다 없다 할 때는 또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도 사용할 수 없다. 힘이 하나도 없다. 양심이, 원래 이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 마신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이 약한 데서 출발합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내면에서도 내가 마음 먹고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문화적 목표를 달성해야지, 이런 게 아니야. 나는 저 경쟁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해. 술이 많아지면 그 자극으로는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으면 마약까지 손대게 된다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한 측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끌어다 오린의 차별 기회 구조 이론과 아노미 이론, 뒤에 가서 이제 범죄 원인론을 자세히 배웁니다. 자, 세계 보건기구는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의존성이 있고요. 사용할 때마다 양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고 내성이 발생하고,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이상을 느끼는 금단 증상이 있고, 개인에게 한정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아름답잖아요. 마약류는 특정 직업 계층에 국한되어 남용되고 있다. 계층이 없어요. 최근에 뭐 나왔잖아요. 우리 경찰 아저씨도 한 명 이렇게 마약하다가 걸려가지고 뭐 떨어져서 뭐 사망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형사사법기관에서 특히 그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죠. 마약 업무를 보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취약할 수가 있어요. 계속 접하니까. 예?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틀렸고요. 그러면 하나가 틀렸네. 맞는 거, 옳은 거 모두 골랐죠? 그럼 3개죠. 자, 미국 전국 범죄 피해자 센터에서 제시한 스토킹의 4가지 유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24년도 경감부 시험에서 나온 건데 한 2-3문제가 조금은 이제 벗어났다. 기분 나쁘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해. 왜? 우리는 수험생이고 반드시 뭐 너희들 다 아는 범위에서만 낼게 이런 게 없어. 이 범죄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토가 없는 학문이라니까. 영토가 없어요. 범죄학자는 학문계의 영원한 손님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범죄학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여기다가 뭘 갖다 넣어놔도 돼요. 우리나라 뭐 주택 문제 넣어놔도 돼. 그래도 이 범죄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어때요? 출제자가 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자, 단순 집착형, 애정 집착형, 증오 망상형, 허위 피해 망상형 이렇게 되는데 자, 볼까요? 단순 집착형. 자, 전 남편, 전 처, 전 애인 등 주로 피해자와 스토커가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위험성이 가장 높다. 그러네요. 가장 높아. 이게 따라다니다가 뭐 분노하면 또 분노형으로 바뀌고 그러잖아요. 자, 애정 집착형. 피해자와 스토커 사이에 기존에 특별한 교류가 없어서 서로 잘 몰라.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적은 편이다. 좀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계속 사정하면서 쫓아다니는 경우죠. 자, 증오 망상형. 피해자와 스토커 사이에 원한 관계가 있는 경우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기 위해서 스토킹하는 유형이다. 근데 이 증오 망상형이 아니고요. 이것은 애정 망상형으로 이렇게 봅니다. 애정 망상형. 자, 허위 피해 망상형. 자, 실제로는 스토커가 없는데 스스로가 나 스토킹 당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뭐 국정원에서 뭐 나를 좀 뒤쫓고 있어요. 뭐 교도소 와가지고도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런 유형의 허위 피해 망상형도 있다. 이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나왔다 해서 여러분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문제 쫓아다니다가 다른 문제, 다른 교과목 다 망칩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하세요. 제가 요약집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불과 한 200페이지? 좀 넘는가요? 200페이지? 200페이지네. 여기서 다 나옵니다. 나오고 거기 벗어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논리적 추론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경제적이야. 제가 뭐 100% 여기서 다 나온다 이런 얘기 안 해. 시험이란 게 그렇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범죄에 나온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시험 보는데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